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 쓸 때 저는 원래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이렇게 극복해낸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본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성남외고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용인외고 쓰던 걸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용인외고를 지원하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땡이겠죠, 아무리 잘 써도.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지,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두 줄 녹여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입시 1대1로 저한테 오셔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걸 외부에서 진행할 때는 유료로 하니까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공지 드릴 때는 이제 한두 명씩 오시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옅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진행할 때는 시간당 꽤 페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페이 안 받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활동 체험, 활동 계획.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겠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입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이 회사를 살리겠다, 뭐 이 회사에서 나의 꿈을 이렇게 실현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 했다고 썼겠죠, 애들이, 그죠? 그리고 동기도 뭐 당연히 어떤 동기가 부여됐으니까 여기 지원을 했겠죠. 그리고 활동 계획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뭐 진로계획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유심히 보는 것은 이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겁니다. 뭐냐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학생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 학교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려와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 지향사, 규칙 준수 굉장히 길게 적어놨죠. 이게 굉장히 유심히 보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사실은 앞에 거 우리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배려, 나눔, 협력, 우리 애 배려, 나눔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배려, 뭐 엘리베이터 뭐 길게 눌러주고 이런 배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부터 중요한데 뭐라고죠? 핵심 인성 요소라고 적어놨죠. 핵심 인성 요소. 그러니까 인성이 중요한 걸 봅니다. 근데 그 인성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대입 자소서들 애들이 초안을 써오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는데 그런 걸 잘하는 친구, 잘 써서 오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제 반만 써서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반을 채워서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휘문고 학생이었는데 중앙대학교겠고 이제 그 친구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호른인가 뭐 그런 걸 부는 파트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몇 주 동안 연습을 해서 공연에 올려야 되는데 자기 친구 한 명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이렇게 올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지 제가 지어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같이 합주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했고 오케스트라를 못 올릴 뻔했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갈등을 극복해서 무사히 치렀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까지 이제 한 반 정도 만들어 와서 이제 제가 반을 만들어 줄 게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 한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잘났고 나는 잘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났어요 라고 적으면 당연히 안 되고 이 방과 후 시간에 이 친구가 이제 학습이 좀 부진한 친구를 같이 도와서 뭐 수험 과정을 같이 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성적 향상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나눈다든지 혹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그룹 활동들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끔 잘 돌봤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눔과 협력이죠. 제가 이제 케이스를 들어드리니까 뭔가 머릿속에 잡히시죠. 그러니까 혼자 잘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특목고 자사고 보낼 때는 경시대에 많이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경시대는 이제 기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할 수가 없고 토익 900 받고 이런 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수치일 뿐이고 공부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뭐 이런 학교들을 가게 되면 아까 이제 대입 같은 경우 논술이죠. 논술을 통해서도 이미 증을 본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없어집니다. 대입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겠지만 학생부 안에서도 세부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 특기 사항이 선생님들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게 되는데 그거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의 어떤 인적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케이스별로 다루는 그런 특강을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오늘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강조해 주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제 기업에서도요. 이제 보는 핵심 인성 요소가 이런 것들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것들 안 하면 이런 거를 전 직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 터져서 막 이렇게 터지는 문제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면 항상 인성 문제가 많이 있죠. 갑질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제가 한국 사교육연구협의회도 회원인데 그 분기나 이렇게 한 번씩 만나요. 만나서 손준 회장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 인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는 공부로 이제 뭔가 판가름하기에는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대입 정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대학교에서도 왜냐면은 그 학교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이제 어떤 점수 하나로 판단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은 3학년 요 학기 중에도 만약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많이 챙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습이 된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고 서울대 뭐 합격자인데 여기 위에 한 5개 뭐 학교 정도만 보셔도 조금 줄어든 거를 뭐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내신과 수능의 이제 선발 규모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런 거의 부분을 잘 지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이제 생소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내신으로만 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내신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든 이 선발 규모 중에서 가장 많죠. 그래서 학생부와 고교 과정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논술은 항상 1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술은 제가 좀 추천을 안 하는 게 논술을 하려고 하면 논술 학원을 따로 다니셔야 돼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라도 논술 전형을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도 이 논술 전형을 하면 거의 뭐 8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걸로 전형료 수입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연대 지원했다, 논술 전형에 이렇게 지원했다 이것만 의미가 있지 사실은 그 80대 1에서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논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거의 가져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일반적인 학생들이 수리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에서 내신 내는 문제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고 인문 계열도 보면 니체 철학이나 그 하버마스나 우리 철학과에서 3, 4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공자 명자 수준이 아니고 서양 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논술학원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시들을 갖고 1500자, 2000자 글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거는 철학과 대학교 한 2, 3학년 학생들 갖다 줘도 잘 못 풀어낼 겁니다. 바로는. 네,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이거는 조금 제외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학생부로 보낼지 아니면 정시로 보낼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수능의 요구 전도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가 수능이 굉장히 높죠, 포션이. 왜냐면은 이제 교과라고 하는 게 이제 내신밖에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내신을 굉장히 잘 주는 학교고 이 좀 쉬운 학교에서 잘 받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게 최저 학력 기준을 높게 설정을 해서 수능도 잘 하는데 내신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부 교과에서는 주요 15개 대학에서 높게 본다는 거.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33.3%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수시 합격을 하게 되면 수능을 보기 전보다 좀 일찍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기쁨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수능도 들으셨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국어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수능에서, 그러니까 입시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또 학교를 선택할 때도 수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학교,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이렇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좀 출제를 하는 학교가 좀 좋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학교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국어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를 드리겠지만 통상고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모의고사 출제 비율이. 그래서 그냥 내신 위주의 학교라고 보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수능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능이 나중에 그냥 자녀의 어떤 내신 등급만 봤을 때 우리 애가 좋은 데 가겠다 싶었는데 막상 입시가 끝나고 나보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를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내신은 점수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만족을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어요. 양평에 이제 양일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한 2년 전쯤이었는데 고려대학교를 수시로 한 6명, 7명 정도 붙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수능이 어려워서 수능 최저 만족을 못하는 바람에 고대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일고 선생님들도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던 학교이거든요. 내신만은. 그래서 수능의 어떤 중요성을 고3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고3 때 가서 공부 안 하다가 고3 때 정시 딱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정시를 제가 좀 펌핑을 했을 때도 정시에 약간 주저하고 두려워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막 여름 방학 때 좀 가서 그때 이제 정시에 올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사례로 드는 학생을 보시면 수시가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정시로 빨리 전환하는 게 왜 좋은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소재지가 뭐 경기가 조금 늘어났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 비중이 매우 커졌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정시에서 이 40%는 서울 시내 15개 대학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4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입시 설명에 들으러 오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인서울대학을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성적만으로 가는 학생부 교과 과정은 수능을 70%에 가깝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굉장히 잘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잘하는 학생들은 중3 정도 때 수능도 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상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로 중3, 중2 때부터 이제 고일 모의고사를 조금씩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3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풀었는데 처음에 보면 이 친구들 점수가 40점대, 뭐 50점대 이래요. 막 좌절하고.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오는 중학교 내신 잘 나와도 처음에 고등학교 걸 풀어보면 굉장히 좌절하는데 그걸 한 6개월 정도만 연습을 시켰더니 그냥 한 85점에서 90점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고일 모의고사가.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나누는 그 난이도의 척도에서는 고일 모의고사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고1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를 아직도 뭐 국어든 뭐 영어든 수학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직도 안 풀어봤더라고 하면 지금 그 인터넷에 치면 다운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 딱 정해서 한번 풀어보고 몇 점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자녀 중에 고1 모의고사가 한 94점 나오는 친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고3걸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풀면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자만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1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2 고3걸 풀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짜고 있는 커리큘럼은 지금 수능의 추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직 시험의 어떤 추세가 굉장히 수능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로스쿨 시험 있죠, 리트 그리고 그 행정고시 시험인 PSAT 그래서 그런 시험 유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강사들도 그 리트 출신 강사들이 수능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도 그 리트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로스쿨 시험이. 그래서 이투스의 문덕윤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덕윤 선생이 올해 이투스에서 이투스로 넘어왔는데 리트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걸 가지고 그냥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트 PSAT를 한 2년 전부터 애들한테 예제로 보여주고 그렇게 풀리고 있는데 조금 사고 과정이 달라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문 하나당 5개 문제가 수능에는 출제가 되는데 한 3, 4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리트는 그냥 다 어렵고요. 어렵고 지문 안에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꼼꼼하게 추론을 하고 논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게 되면 이제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예를 들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10km 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모래주머니를 이제 실전에 가서는 벗게 그렇게 해서 뛰어다닐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형 문제를 내는 학교에 비해서 수능형 문제를 내고 정시 대비가 되는 학교들이 입시 실적도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호도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신에서 3등급 이하를 성적을 기록하면 사실 일반고에서는 아까 봤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가 끝나면 이제 2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중간 기말. 그래서 이제 그때 현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은 산출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평가에 처음으로 적응을 해보고 이상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90점, 95점, 100점 받았는데 왜 고등학교 와서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내신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공부가 좀 덜 준비된 상황에서 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대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등급 이하를 기록하게 되면 논술이나 이제 정시 대비를 하고 인서울로 진학한 대학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한남고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논술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이렇게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끝나면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조금씩 권유를 합니다. 너 논술 대비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묘사를 했지만 이제 묘사하는 게 대부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원래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신에서 좀 삐끗했고 기본적인 실력은 1, 2등급이 가능한데 뭐 실수를 했다, 긴장을 했다 이런 이유로 조금 밀려가지고 아무래도 내신 1, 2등급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논술로 조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논술은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좋은 학교 보내서 아니면 적당한 학교 보내서 내신 잘 받아서 대학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기에는 선택지가 조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혀서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양서구 한남고 입시 실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 양서구 보내야겠다. 우리 양서구 보내면 이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게 될 텐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제 2월 말쯤 되면 그 양서구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서구 앞에서 학원을 하다가 그 이제 미사 지구가 이제 개발되면서 미사로 와서 학원을 옮겨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해마다 이제 그때쯤 붙게 되는데 그 동문회에서 이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 3개년 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스카이도 뭐 거의 50명대로 보내고 있어서 많이 보내는 편이죠. 일반고 치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으로 합격한 친구들이 많고 재수생들이 많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서구가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의치한을 좀 적게 보낸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였는데 근데 올해 보시면은 이제 의치한 그리고 약대까지 해서 24명이 굉장히 약진을 많이 했죠. 2배 이상 불어난, 여기로 치면 6배가 불어난 셈인데, 그래서 사실은 실제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녀가 명도배고나 이런 데 있지 않은 이상은 서울대 11명, 연대 13명, 고대 30명 이렇게 보면 수치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학년도 애들이 공부를 유독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양서구에. 그래서 전국 30등 안에 드는 애가 3명 정도 있었고요. 양서구에서. 전국 10등 안에 드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애가 특출했고, 그리고 이번에 의대가 보낸 애 중에 제자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좀 더 약간 양질이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연대 의대도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 의대도 한 명이 있고, 어머님들도 5대 의대를 알고 계시죠. 서울대 의대, 그다음에 연대 의대, 성대 의대, 가톨릭 의대, 그리고 울산 의대. 울산 의대가 여기 가까운 아산병원이죠.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렇게 5대 의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고대 의대는 안 들어가나요 하는데 의대로는 많이 밑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5대 의대인데 그 5대 의대 중에 2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육사 봉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남고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남고도 수시로 봤을 때는 81명 정도, 정시로는 89명 이렇게 해서 합계는 170명인데 총 인원 300명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서울 수도권에 갔다는 거. 그래서 인서울대학도 보면 올해 연대도 많이 갔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갔고 교대, 의예과, 약학, 한의예, 카이스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남고, 양서구 혹시 양서구를 못 가서 우리 애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지역에 맞는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잘하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학교를 가려면 여기도 서울에서 볼 때는 내신을 좀 잘 주는 먹잇감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광진구, 송파구 이런 곳에서 전입을 해서 이렇게 한남고로 이렇게 이주해서 오는 학생들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양서구를 가는 게 베스트냐라고 했을 때 아닌 이유가
중학교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던 친구였고 그래서 양속으로 진학을 했으나 가서 봤더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자괴감을 느끼고 공부를 포기하고 파해버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반항으로 다시 전학을 온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녀를 최상위권 학교를 보내겠다 할 때의 전제 조건은 누가 봐도 잘하는 학생이어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보인다고 하면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양서고가 자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시 실적이라는 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자퇴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거는 플랜카드를 걸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자퇴 비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1학년 1학기가 마치면 이렇게 썰물 빠지듯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자퇴를 하거나 전학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똑똑하잖아요. 학부모님도 똑똑하고 학생들 똑똑한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 여기서는 뭔가 불교 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선택지가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는데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느 학교 보내세요 이랬을 때 저는 집 가깝고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학교 가라 이게 제 소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교 입시는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특목고나 기숙형 학교를 보낼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까 봤듯이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돼야 돼요. 굉장히 놀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서고를 갔을 때 노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이 안 된다고 파악을 했는데 집에서 끌어내서 너 딴 데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블릿 PC 금지 뭐 이렇게 해놔도 애들이 그 규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금기시하는 거를 뛰어넘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LT, 그러니까 5G를 연결하거나 LTE를 연결해서 테더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 봅니다. 뭐 동영상도 보고 자이로스 시간에 놀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구축이 많이 돼 있어요. 애들이. 양서고 애들이라고 술을 안 먹겠습니까? 술도 먹어요. 애들만 단 넘어가서 먹고. 그러니까 놀라치면 한도 끝도 없이 놀 수 있는 기숙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많이 휩쓸리는 애다. 그러면 안 보내시는 게 좋죠.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은 그냥 학부모님 딱 잡아놓고 가둬가지고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잘 치는 게 오히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풀어놔도 이건 뭐 공부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야야 공부하다가 쓰러진다 공부 좀 그만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애는 당연히 학교를 보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준비를 잘 해서 그래서 한항고 내신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커트라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항고를 보내면 뭐 우리는 뭐 입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생 조교들도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조교들도 대학들도 좋지만 고등학교도 굉장히 뭐 자사고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다 우리가 선호하는 스카이를 갖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뭔가 실패하고 또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인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입시를 그런 형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학교 지금 오늘 학부모님들이 모이신 이유도 거기 있는데 중3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해볼까 하면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를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항고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빡 터지게 그냥 내신을 잘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중3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3월달부터 준비한다 이런 거는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미리 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입시가 바뀐 게 과거에 이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신의 반영 비율이 20%, 30%, 50%였어요. 1, 2, 3학년이.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서 이 1학년 때 조금 못했어도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은 심지어 3학년 1학기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50%였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80%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년 조금 망했어도 1년 반 동안 열심히 하면 80%니까 만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양서고에서도 1학년 때 4점대를 기록한 학생이 2학년 때 2학년 때 2.5 그리고 3학년 때 1.1, 1.3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강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4등급을 받았어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게 1, 2, 3학년 전체 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3.3%로 곱하기 3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내신이 특히 제가 지금 이 시기잖아요. 그래서 고1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10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1학년에 4번, 2학년 4번, 3학년에 2번. 10번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시험이다. 이 첫 번째 시험을 망치면 그 다음 것도 잘 안 보게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어가 아침 8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학이 달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 시험을 잘 보려고 하면 너 몇 시 일어나는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 보통 애들 7시, 8시에 일어나는데 수능을 보면 8시 40분에 시작을 하거든. 8시까지 입실해야 되고 그럼 너 몇 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면 6시쯤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래요. 많은 학생들의 수면 패턴이 이제 고3이 되게 되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습관이 젖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절대 국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가 활성화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2시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한데 7시 일어나서 8시 입시돼가지고 8시 40분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능을 100일 앞두고는 무조건 그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수능 비문학 3개 지문씩 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해마다 그리고 올해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 애들 있죠. 수능 시험장에. 그 애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국어 시험을 헐레벌떡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마킹하고 필기 확인하고 이러고 이제 시험 바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국어를 망치게 되면요 수학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어를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 거기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에 어떤 핵심 주제들도 그런 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3들은 어느 정도 학교가 정해졌는데 사실 이러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거 보면 나중에 내신도 잘 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시점이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가 다 정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학교를 보낼지도 마음속에 한 2개 정도는 나와 계실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을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특목고를 보내고 마지막에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점수 소수점 몇 점 차이로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많이 챙겨야 되면 그게 중요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대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바다거북이 긴 여정을 떠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내신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 내신은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90점 이상, 95점 이상 보장이 되는 시험이라서 절대평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축소 폐지된 항목이랑 필수 기재된 항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보시면 이 조국 그 전 장관 사태가 불러온 나비 효과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자녀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입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없었느냐 그리고 학부생 시절에 논문을 그 석사 박사들이 쓰는 논문에 학부생이 그 이름을 올려서
경북대 의대 편입되는데 특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교육부가 이제 감사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빠 찬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빠가 교수면은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경북대 의대에서 봉사활동하고 경북대 의대 석박사 학위 논문에 이름 올리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수상 경력이든 고교 프로파일링이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의 스펙을 따라갈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고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보겠다라는 거냐면 학교에서 하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학교 바깥에서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전혀 보지 않겠다. 학교 바깥에서 한 거는 전혀 평가 대상에 넣지 않겠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사실 학생부를 도입할 때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시행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편법과 특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다 면한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다 보니 그러면은 학교의 레벨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수상 경력도 축소시키고 교사 추천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었던 책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없애고 봉사활동 특이사항 이런 것들도 다 기재를 안 하면 변별할 수 있는 것들 요소가 적어지죠. 그러면 이걸로 변별을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교별 교사 그 시험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제 논술 시험이 강화된다든지 혹은 이제 수능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수능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챙겨야 되는 건 뭐냐면 세부 능력하고 특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까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가져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배려 나눔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회 듣고 왔더니 그 원장이 배려 나눔 인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뭘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말씀 안 드린 건데 배려 나눔 인성이 이 세 특의 기재가 되기 때문에 줄여서 세 특이라고 합니다. 세 특의 기재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서 발표 수업을 할 때 발표를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그룹으로 짜서 할 수도 있는데 뭐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서 얘는 불성실 해가지고 빼놓고 저희끼리 잘했습니다. 그걸 적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시겁했어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도 같이 끌고 가고 이래야 되지 불성실 해가지고 얘는 페널티를 줘야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저의 가이드라인을 안 들으면 그게 공정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여를 안 했으면 왜 독려하지 않았냐, 왜 함께 안 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연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로 갖고 가셔야 돼요. 다 잘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뽑아낼 게 없어가지고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을 때는 세특에 이게 아예 없는 애가 있어요. 아예 없어서 뽑아낼 게 없으면 만들었죠. 제가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자소서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생기부를 바깥에서 만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코치를 해줘서 이런 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생기부 라인 잡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라인들도 사실 밖에서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배드민턴 동호회 해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배드민턴 동호회 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그러니까 그것도 배려 나눔 인성을 실현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교과 관련된 거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과와 관련된 걸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룹 활동을 하고 나눔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재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수학에서 배운 공식을 활용해서 학교의 뭐 주차장의 어떤 그런 진출입로의 효율성을 뭐 기하면서 뭐 저도 수학은 잘 모르는 편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대입을 해서 뭘 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 관련된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는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전과목 열심히 하면 일정 수준의 등급이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0점 넘으면 무조건 A 등급이고 물론 이제 요것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가 이런 거죠. 그래서 A 등급은 누구나 다 나오는 그래서
저희 학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90점 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상위 11% 학생들만 1, 2등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경쟁자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육 방식의 어떤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 전교 분포를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기계적으로 딱 나누게 되어 있는데 사실 3등급이 넘어가면 인서울대학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에 들어갔을 때 그 반에서 사실은 반에서 1, 2등 2, 3등 안에는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이 경쟁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받아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국어 이렇게 4 하면 이제 이수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 4에 들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지필, 수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지필이 이제 35, 뭐 수행이 18, 과정물 1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는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8점, 72점.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 합계를 했더니 이 점수가 나왔고 원점수가 이렇고 성취도가 8 그리고 석차 등급이 3등급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동석차 수가 얼마고 수강자는 몇 명이다. 그래서 과목 평균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입시 절반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학력평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경기도 기준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스케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스케줄인데 겨울 방학에서 이제 애들이 집중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이제 합평을 봅니다. 올해는 4월 13일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또 6월달에 합평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말고사 치고 여름방학 한 보름 정도 가져가고 5월달에 합평을 보고 중간고사 보고 11월 합평, 기말고사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중학교는 많이 달라지는 게 중학교 때는 이렇게 4개 시험 보는 게 거의 다였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학력평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력평가를 내신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보면은 이렇게 시험을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신 실력을 확인하고 실전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학력평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학교 시험에도 실제 출제되는 학교를 좀 이렇게 선호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신 산출법에 대한 이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3부터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로는 예전에는 학교별의 어떤 그 내신을 잘 주는 학교, 안 주는 학교의 어떤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분모값을 이제 표준 편차 합을 더해가지고 그리고 과목 평균 합은 빼면서 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A 등급 90점을 받은 학생이나 99점을 받은 학생이나 같은 등급을 받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점수 환산표는. 근데 이제 바뀐 걸로는 그 표준 편차 값을 분모에서 빼버려가지고 이 값이 이제 분자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91점 받은 아이와 99점 받은 아이는 이제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분모 값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과가 보통 뭐 한 대여섯 개 뭐 이렇게 되고 뭐 예체능 교과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교과에서 5과목 90점 받은 학생하고 그 다음에 100점을 올백을 맞은 학생하고의 점수 차이는 이제 생깁니다. 예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등급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양서구의 어떤 커트라인이 196.4였는데 이 200점 만점이 이제 199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9.1, 199.2 이렇게 3, 4, 5 이렇게 해서 그 순대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하실 때 꼭 상승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남은 3번의 시험이 있죠. 6월, 10월, 11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최선을 다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 성적 외에 남은 학기마다 이제 학교에서 좀 뿌리는 상들이 있죠. 그런 상장 같은 것들. 그리고 임원을 2학기 때 할 수 있으면 뭐 한번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계열적 합성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문이과의 어떤 그 문턱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안정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했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이과를 가는 게 좋다. 근데 자기가 어떤 꿈이 예를 들어 신문 기자랄지 혹은 뭐 국어 선생님이랄지 어떤 확고하게 그런 쪽에 가 있으면 그건 밀어줘야 됩니다. 그걸 또 굳이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과로 가라 이렇게 할 건 없고 우리 뭐 시체말로 이렇게 할 거 없으면 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거 없으면 이과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 뭐 개발자들은 몸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공계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일반 교과목 가운데 방학 때 좀 보충을 특히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더 걸려주시겠어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학생 2명인데 케이스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두 녀석들은 제가 이제 양서구 앞에서 학원을 할 때 그 서정중학교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 2명이었고 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전체 성적이 전교 1등이었어요. 예비 3학년 때. 그랬고 이 친구는 양서구를 가기 위해서 양서구를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서구를 보내고 싶으시면 요 방법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학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기 순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양평은 양서구 200명 중에서 40명을 커터로 두고 있거든요. 양평 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서정중학교 아이들이 한 15명이 양서구를 갔는데 거의 다 죽을 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서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노원구에 살다가 이렇게 양서구 진학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사를 했어요. 이쪽으로 서정중학교를 전학을 왔어요. 이 친구는 전교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교에서는 양서구를 진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양서구를 진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학생하고의 의지가 확고해서 남양주의 덕소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저는 양서구를 가서 내신을 잘 딸 자신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꼼꼼한 여학생이고 잘하는 학생이었는데도 너는 양서구 가도 잘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래서 덕소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하고 같이 많이 했던 것들이 뭐 수학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이제 여름 방학에 재개하려고 하는 게 한국사 특강인데 한국사도 듣고 그 다음에 고전문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8회 정도로 했는데 이 두 놈 다 열심히 했던 게 제가 좀 시킬 때는 좀 많이 시켜요.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게 나중에 제가 국어 커리큘럼을 보여드리겠지만 학교도 시험 내는 거 1학년 2학기 때 가서 이제 고전문학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하남고에서는 양서구는 1학년 1학기 첫 시험부터 관동별곡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가사작품에서 어려운.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잘하려고 하면 중학교 때 이미 고전문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50작품 이상을 그냥 고3 과정까지 할 수 있는 걸 공부를 시키고 보냈어요. 근데 역시나 국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행 과정에 어떤 해당하는 공부들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이제 성적은 1점 초반대를 유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까 드렸듯이 서울대도 당연히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은 과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대로 가는 대신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했고 이제 네임을 택한 거고, 이 친구는 아마 똑똑해서 들어가서도 아마 복수 전공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학위는 2개로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를 갔더라도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과니까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면 경영학 졸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학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친구 잘 갔고요. 이 친구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도 가장 언급을 많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독해요. 얘는 굉장히 스마트한 느낌이라면 얘는 굉장히 독해. 얘도 스마트하고 머리가 좀 비상하긴 한데 얘보다도 얘가 훨씬 더 독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독하냐면 제가 고전문학 특강을 할 때 얘를 이제 과제를 잘하면은 더 주거든요. 저는 막 다 해오면 오기가 생겨갖고 더 주고 막 더 주고 이러는데 근데 더 준 게 이제 고3 정도까지 수준이었어요. 얘가 고3 수준을 돌파했어요. 사실은 중3 때 이미. 그래서 그 과제들을 다 줬는데 그게 8회 특강이었고 4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 못 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2월 한 15일 정도까지 특강이었고 나머지 보름 동안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숙제 다 하고 들어가라 라고 해서 준 건데 마지막 수업도 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얼굴이 안 좋길래 왜 얼굴이 안 좋냐 이랬더니 숙제 다 하고 온다고 그 잠을 못 자고 왔대요. 1시간도. 그래서 야 이거 다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그 남은 2주 동안 하라고 준 건데 뭘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그 아이야말로 공부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하길래 니는 이 학교 출신이어도 가서 잘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전체 만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얘보다도 얘가 더 잘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잘한 애였고 오자마자 그냥 올백을 받아버렸어요. 얘는. 그리고 양서부 배치고사를 2월달에 보게 되는데 얘가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 때 한 2개 정도 틀렸어요. 그래서 전교 3등을 했더라고요. 첫 시험에.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가면 갈수록 영어가 약간 약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내신이 많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1학년이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이러면 내신을 못 가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상의를 해서 얘가 장서구를 자퇴합니다.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고2 때 뭘 했냐면 검정고시를 봐요. 얘는.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종합반에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얘는 사실은 얘보다 1년 일찍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서울대 경제학과를 애들 고3 올라갈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 1학년 1학기 공부 마치고 7월 초부터 다시 공부를 해요. 재수 공부를 교정반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얘는 문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이과 공부를 해요. 과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이제 미적분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지방대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케이스 이것도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양고를 택하고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택했을 때 이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중3 과정을 어떻게 중3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 어머님도 고심이 많았겠죠. 이렇게 해서 양서구를 어렵게 해서 들어왔는데 뺐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얘하고 어떻게 할지를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영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전제 조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해야 돼요. 굉장히 독한 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애도 난다긴다 하고 내신 잘 보고 이런 애였지만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내신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봉착하는 게. 날고 기는 애들이 지위에 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서구 내신이 이거는 수능 형태도 아니고 약간 학력고사 형태입니다. 학교 내신 시험 내는 것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내는 단어들이 토플 수준이에요. 토플 수준이고
문법 문제 같은 것도 잡아내는 게 주관식 같은 게 지문을 한 이만큼 주고 틀린 걸 찾으시오예요. 여기에서 전체 읽어보고 문법상이 틀린 거를 밑줄 긋고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요하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엄청 잘 해서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든 미국식 영어든 잘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얘도. 그래서 꼭 답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니까 국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배우실 때하고 조금 많이 교과 과정이 달라지겠지만 뭐 그럼에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항고 2022년도 1학년 1학기 1차 집필 중간고사의 어떤 그 분포인데 보시면은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에는 합법과 작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문법 30%, 현대문학 20%, 독서라는 게 비문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문학 지문들 한 13% 그리고 고전문학 한 3%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대체로 첫 시험은 이제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교과서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면 한항고 2학년 같은 경우는 EBS 그 독해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낸다든지 이렇게 문제집으로 시험을 많이 내는데 첫 시험은 이제 어쨌든 교과서 위주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 이 문법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은 잘 보고 왔어요. 문법 문제만큼. 왜 그랬냐면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문법 교재로 쓰는 것들이 고3 이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까지 포함된 것들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 것들도 다 풀어보고 갔더니 선생님이 여기에서 토시만 조금 바꿔서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버리니까 뭐 봤던 문제니까 잘 풀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법 변별력을 형성을 하는 꼴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집필, 기말고사로 가게 되면 현대문학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소설이나 그 다음에 시나 이런 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 외의 지문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하고 소설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하고 기말 사이의 텀이 짧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시 소설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놓고 내신 끝나고 나서도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태시 같은 경우도 한 150작품 정도 보면 이제 뭐 김소월이든 나이록이든 뭐 이렇게 이상이든 특히 이제 양서구가 좋아하는 이제 시인이 윤동주거든요. 윤동주의 뭐 서시나 별에는 밤이나 뭐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이제 꿰고 있으면 이게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압도적으로 고전문학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전문학이 많고 여전히 문법도 한 25에서 30% 정도 냅니다. 그래서 그냥 고전문학으로 이렇게 압도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학년 마지막 시험에도 문법 비율을 출제된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도 이때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한항고 1년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합법과 작문이라는 게 그냥 뭐 대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리를 하다가 현대문학이나 이런 작품들은 적었지만 갈수록 문학 작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문학 이런 비율들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신 기출 중평을 하면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이 이름이 언어와 매체로 바뀌고요. 이 언어라는 것이 문법이고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언어라고 들었을 때 문법을 연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건 잘못된 네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체는 매스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뉴스를 볼 때 뉴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얘기해 놓은 건데, 뭐
크게 중요한 과목은 아닙니다. 매체는 언어가 중요한데 화법과 작문이 있고 언어와 매체가 있어요. 선택 과목 2학년 때 하게 되고 수능에서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와 매체로 바뀌어서 문법 비중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1학기 때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던 게 2학기로 갈수록 특정 분야로 쏠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 볼 건 아니지만 이 흘러가는 경향성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학문은 2학기로 갈수록 고전문학이 중요해지고 2학년 때 가서도 고전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게 시험 내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뭐랄까 중학교 때는 고전문학이라는 걸 거의 안 배워요. 안 배우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우리 동기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현직 국어 교사들도 계시고 국어 교육과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학교 우리 교과 과정이 너무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다는 게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트 문제집을 보면요, 로스쿨 시험 문제집을 보면 거기에 기출 문제로 수능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스쿨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그 대학원생들이잖아요. 학부에서 어떤 인문계열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을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그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퀄리티 높은 거를 기출로 봐도 될 정도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트하고 수능하고는 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수능에서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사실은 대학원생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응을 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그 3년, 고교 3년 동안에 그와 비슷한 근사치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수능의 중요성도 보셨죠.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혹은 고2, 고3에 가서야 고3의 수능 문제가 어떤지 그 난이도를 체감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많이 늦고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해야 되고 국어의 공부 단계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서 치워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법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이런 비율을 유지할 걸로 저는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늘 보면 의문의 변동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익혀놓고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3, 4월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학기의 고전문학의 양이 상당해요. 지금 이거는 한항고 이야기입니다. 한항고 1학년 2학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전문학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까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야 2학기 시험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고 그 화작문은 아까 화법과 작문은 앞에서 볼 때는 비중이 높아 보이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는 가려서 드리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 때만 접하면 된다. 그래서 이 한항구에서 유의해서 볼 거는 아까 이제 문학 작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학 작품들 공부 그리고 문법은 꾸준히 출제되는 거 그리고 고전문학이 2학기 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사고등학교 내신 분석을 해드릴게요. 미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한항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2년 전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등장을 했고 작년부터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 미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고 전부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비문학이 높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향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가 반영이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신에 모의고사 변형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38% 정도가 대강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현대문학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미사고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근데 이제 올해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그리고 2차 지필로 가게 되면 고전문학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학교였던 방향이 양서고 시험은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는데 그 고전문학이 처음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쪽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부터 이제 고전문학이 등장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전히 모의고사 변형을 출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문학 그리고 문법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나 고전문학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전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고전문학을 겨울방학 이럴 때 해야 되냐면 여름방학 때도 물론 들어도 되는데 그 아무래도 한 번 들은 것보다 2번 들은 게 낫고 그리고 또 옛날에부터도 한 번 했기 때문에 2번 반복하는 게 해마학습법에서도 상당히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방학 때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은 거고 여름방학은 사실 보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다닥 하기가 바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막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제 내주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2학기 들어가서 고전문학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죠. 근데 아마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고전문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잘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1, 2, 3, 4, 5를 우리가 선택지라고 해서 줄여서 선지라고 부르는데 이 선지를 보면 이 그 학교에서 시험 범위라고 했던 거 외의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평가를 하는데 그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폭넓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부는 150%, 200%를 했을 때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2학기를 가니까 83%가 넘는 이 문학의 압도적인 비율이 있게 되죠. 문학에서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문학 작품을 그동안 많이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그리고 상충곡이라고 하는 것이 가사인데 뭐 한 이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가사들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사고 내신이 제가 보기엔 괜찮고요. 하나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이렇게 수능이나 이런 거에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한 내용들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문법도 제가 볼 때는 미사고에 꽤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할 때는 시험 대비를 4주를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진도를 빼는 건 한 2, 3주에 다 빼고요. 마지막 4주차 이제 문제풀이는 계속 하는데 마지막 4주차 때 이렇게 강남에 이제 현대고등학교, 숙명여고 이쪽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출 문제들 모아가지고 풀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좀 학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고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죠. 그리고 6월 달 것도 변형을 해서 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가사 작품들 같은 경우가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작품들도 냅니다. 미사고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는 작품이라서 그걸 공부를 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좀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미사고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문 달달 외다시피 해서 대비를 하면 가능하고요. 자, 품상권은 앞서 봤던 학교들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문학 50%, 문법 50%라고 딱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논술형이 포함이 됩니다. 이 학교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 객관식은 16문제, 즉 그리고 논술형은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인데 딱 5대5로 나눠서 기계적으로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문학에서 50%, 이때는 이제 고전시가 고전 산문들도 좀 포함은 됐습니다. 기계적으로 출제하고 타 학교에 비해서 내신 범위가 좀 많이 적습니다.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신 범위가 굉장히 적고 논술형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냅니다. 문법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2차 집필로 가게 되면 이제 독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건 교과서 외 작품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의 특징은 문법을 좀 많이 냅니다. 풍산문은. 네. 근데 이건 좀 사실 쉽게 말해서 좀 옛날 스타일입니다. 문법 많이 내는 건. 대부분의 추세가 독서 영역의 지문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어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산고는 모의고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내신 위주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내신 아까 이제 덕소고 사례를 드렸는데 덕소고가 지향하는 바가 수능형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재밌는 게 이렇게 1, 2, 3층 복도를 보면 그 뭐라고 써놨냐면 내신 3등급 이하 학생은 수능으로 더 좋은 대학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만 봤을 때는 이제 덕소고는 내신형 학교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내신형 학교이지만 그 학교 이제 좀 딴 얘기긴 한데 한 학교에 연예인이 있으면 애들이 좀 물드는 게 있어요. 덕소고 출신의 래퍼 창모라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창모가 해마다 와서 덕소고에서 공연을 해주고 이래요. 그래서 그 창모의 영향을 받은 이 아이들이 고등래퍼에도 진출을 막 지원을 하고 헛바람이 많이 들어요. 애들이. 그 하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좀 변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이런 애들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누굴 따라해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엠넷에서 음원 스트리트 파이터도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춤추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랩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쪽으로 갑자기 자녀의 어떤 관심이 확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예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앉혀놓고 엄청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잘하면 지금 SMS에 지금 왜 여기 있냐 이런 애 막 기죽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죽였던 애가 실제로 연습생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여튼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 덕소고가 그렇게 조금 좀 시끄러운 게 많은 학교예요. 제가 다 밝히지 못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많고 막 저기 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뭐 내신으로 갈 학생들은 가고 또 수능으로도 뭔가 보내려고 한다. 근데 풍산고는 학교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팩트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풍산고는 조금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내신 내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험별로 범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풍산고에서 내신이 못 따면은 좀 어려운 거예요. 대학을 가기가 잘 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어에 국한한 거라서 다른 과목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로 갈수록 고전문학 비중도 높아지는 건 이렇게 추세로 보여지죠. 다만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수시든 정시든 아까 보셨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수능 필요한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걸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자기가 자체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따로 인강을 듣든 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그걸 대비해 주지도 않고 중요성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고처럼 학종으로 합격을 했는데 수능에서 최저를 만족 못 시켜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늦게 대비를 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수능 공부를 등한시했다가 고3 때 올라가서 막상 해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난 그냥 하면 막 2, 3등급,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막 4등급 막 비빌거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단순히 1년 잘 반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미광고를 분석을 해드리면 미광고도 문법이 굉장히 많고 문학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광고는 보면은 시험 범위가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똑같고 계속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고 학교 분위기는 한 3년 전, 5년 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듣기로는 입학식 때 학부모님들 계신데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담배 피는 것까지 목격을 하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랬던 걸로 저는 봤는데 이제는 조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 반에 보면 내신이 뭐 반에서 1등한 친구가 내신이 한 184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70, 그 다음 160, 150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고 반에서 한 1, 2등 하면 인서울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등 정도, 2등 정도까지. 그래서 올해 그 미광고 학생을 통해서 듣기로는 고대까지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대는 한 명 간 걸로. 예, 그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광고도 2021년 기점으로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 학교도 아직까지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미강하고 풍산하고 그다음 하남 미사가 좀 나눠지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어 성적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에는 잘 나와 있을 텐데 보면 1단계가 이제 고전 문학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거 바탕으로 해서 현대문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에 급급해서 이렇게 작품이 뭐가 출제됐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경주마처럼 바로 작품부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작가와 제목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작가고 어떤 작품인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작가를 계속 보다 보면 작가의 주제의식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같은 경우는 후회와 참회, 반성 이런 것들로 잡히고요. 뭐 신경림 같은 경우는 뭐 농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민, 연대의식 이런 것들 뭐 김소월 같은 경우는 전통시의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에서 구조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모의고사에서 작품들이 출제가 됐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문학 작품을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먼저 학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국어를 풀면 국어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토로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시간이 모자란 이유는 이 문학 작품들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당 문제가 5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통 풀 때 문학은 5분에서 6분 정도 할애를 하고요. 그다음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13분 정도 할애를 합니다. 좀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학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자기가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5분, 6분이 아니라 한 1, 2분에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보통 이제 한 30초 정도 걸려요. 20초에서 30초. 근데 작품을 알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한 문제당 한 15초에서 20초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문제를 푸는데 한 1분 30초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 비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학 작품들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오늘은 문제를 설명 안 드리는데 안 보여드리는데 보기를 먼저 읽으면 이 문학 작품들의 주제가 다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뭐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민족의 순환과 수탈을 뭐 암시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안 읽어보고 문제부터 풀어요. 그러니까 문학을 읽을 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시를 쭉 읽고 가 읽고 나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문제 풀다가 이거 뭐지? 이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작가와 작품이 그 끝에 나오는데 그걸 읽고
작품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고 보기를 굉장히 먼저 읽어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읽으면 이 작품을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주제를 먼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주는 이유가 수능에서 출제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출제 오류가 문학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한 8년도부터는 보기를 항상 넣어서 문학에서는 이제 오류가 안 생기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예전에 학력고사나 본고사 시절에 문학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걸 어떤 대학교 수준만큼의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시의 해석을 요하고 소설에서 해석을 요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독서하고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뭐 청각적 심성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면 이게 있다 없다 OX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게 지문을 읽고 제목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목을 거의 안 봅니다. 99%가 제목을 안 읽고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생각을 하고 봐라. 그럼 이 제목을 왜 붙였는지 알고 주제의식이 있다. 자, 그리고 뭐 단독 문제를 풀고 복합 문제 풀고 그리고 반복, 작가들의 특성을 정리하는 거. 뭐 정리하는 게 다른 노트에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정리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제의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르치기. 그리고 고전문학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1학년 때 고전문학 비중이 2학기 때 가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내기도 좋고,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학년 때도 또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학년 때 반복해서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고전문학을 한 번 본다고 숙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기 때문에 한 7, 8번 정도는 해독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국어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이해의 영역이거든요. 암기가 아니고. 근데 고전문학하고 문법만큼은 암기의 영역입니다. 암기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해당이 될 수가 없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워낙 많고 안 나온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암기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냥 다만 이제 작가가 익숙한 작가들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분류는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출제 빈도 높은 작품들도 뭐 저는 교재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 본 겁니다. 안 본 거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정답률을 봤을 때 1, 2, 3, 4번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정답률이 낮죠.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독서가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경제나 생명과학 지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난도 지문입니다. 독서 영역에서. 그래서 이 독서에서 다양한 분야 내용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 영역에서 경제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가치랄지, 수출과 수입이랄지, 뭐 화폐 단위랄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선물 시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현물 선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시장이나 코인에서 이제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을 하죠. 선물 거래,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갖다 줘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재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과학지문 같은 경우는 뭐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오는 뭐 자연선택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지문들, 좋은 지문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중학교 수준에서 국어가 좀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좋은 글이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 지문이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터트려 놓으면 엄청나게 영역이 넓고 해야 될 공부의 깊이가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귀를 죽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독해력을 기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독서에서도 약간의 암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경제 지문에서 제가 X축, Y축 그어놓고 수요 공급 법칙 설명하고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들을 경제의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지식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암기를 조금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인접 지문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풀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 독해력, 기록 연습들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물론 책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국어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지문을 해석을 해서 네 걸로 만들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내가 책을 많이 써서 이 지식을 알고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가수들도 보면 맑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오히려 가르치기가 쉽지. 자기 버릇이 들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조금 애매한데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좀 이 지문을 나 아는 건 아네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고자 하는 건 독해력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단축되어 있는 내용을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문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지문이 전개가 될 때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두 번째 단락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 읽다 보면 추론이 가능해져요. 지문 전개가 어떻게 나갈지. 그래서 그런 추론 능력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국어도 등급 컷을 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인데 굉장히 컷이 낮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좀 쉽고 이럴 때는 96점, 92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2등급까지도 82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수준 문제 개수로는 한 6, 7개까지 틀리면 2등급이 가능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보시다시피 이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점수의 어떤 그게 높고 언어라고 하는 게 아까 문법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이 화작에 비해서는 좀 높다는 거.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걸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언어와 매체에 조금 더 가중치가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 매체를 선택한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어휘나 사자성어 이런 것들 굉장히 약한데 이 뭐 지향이나 지향의 어떤 차이를 잘 모르는 것들도 많고 안빈각도, 단표노항 이런 것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안빈각도는 뭐 가난하지만 내가 잘 누리고 산다 어떤 그런 거고 단표노항도 가난하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이 뜻의 어떤 이것이 출제되는 어떤 작품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국어의 어휘가 70%가 한자어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중등 교육에서 한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몰라가지고 이 독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한시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EBS에서 최근에 다큐가 나왔는데 애들이 요절의 뜻을 몰라갖고 손절인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휘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은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국어에 투여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독서나 문학 작품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필고사 때 출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이렇게 수능에서 출제되는 수준은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대신 내신 기간 때는 개념 강의에서 굉장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내신 문제를 풀어보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압구정이 현대고나 숙명여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정리 노트를 만들게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내신을 잘 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높은 수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특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3들을 그래서 이런 미니 모의고사 문제 매주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육청 주간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평가원인데 저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번에 평가원장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평가원이 굉장히 이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현직 국어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요. 현직 교사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질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평가 원걸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고3들 다 놓고 보면 고1, 2, 3에 출제된 모의고사들만 다 풀어도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는데 그걸 다 풀지 못하고 수능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라는 이유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벌써 3월달에 했거든요. 근데 안 풀어본 경기도 아이들은 상당수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풀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고2까지 이 고3 모의고사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을 역순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죠. 그럼 고3 때는 못 풀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고3 때는 고3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이투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PSAT, 리트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게 맞고요. 고2 때는 고3 걸 풀어야 되고, 고1 때는 고2 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생들은 중3이면 고1, 고2 거를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고1 거를 좀 잘해도 고2 거를 풀어보면 점수가 형편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은 중학교 3학년이 연장이라고 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어는 이감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어렵게 내고 좋은 문제들을 많이 내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수능은 아마 올해도 계속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국어하고 수학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하고요. 90점 이상 받으면 다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과학이랑 사회 영역은 어차피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국어 수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가 쉬워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 수능에서 중요한 걸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과 계열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이공계열 공부,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물어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가 국어 선생님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어가 제일 중요하다. 1교시라서. 그 실제로 재수해서 한양대를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서울대 생물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2년 전 수능이었는데 국어가 그때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자기가 퇴강을 한 나머지 수학도 망쳤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국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자기는 한 4등급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점수가 형편없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 친구가 모의고사 때 96점, 98점 한 개 아니면 2개 틀렸는데 느낌적으로 보니까 이건 한 대여섯 개 틀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를 못 봐서 수학도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수학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어 2, 수학 1, 나머지 1, 2 나왔는데 서울대를 가기엔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 생물학과를 갔거든요. 생명공학과. 그러니까 국어가 굉장히 멘탈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은 아까도 봤듯이 수능이 중요한데 학생부는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학생부를 그만큼 챙겨서 가려고 하면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최저 등급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능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 국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지금 중학교 3학년은 5월달에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그래서 현대식 고전문학 그리고 문학만 말씀드리면 7, 8월로 넘어가서 6월달에 이제 내신 할 거고요. 7, 8월 넘으면 현대소설 고전문학을 하고 10월달 가면 현대식 고전문학, 현대식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겨울방학 석 달 동안에 이제 고전하고 현대문학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다 한다는 거. 그리고 글자가 작게 적혀져 있는데 비문학 독서 예시를 드리면 이건 다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억과 망각에 대한 서양 철학의 논의,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 철학, 철학자들이 말하는 노동 철학의 의미.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출입니다. 선물 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본 파생 상품의 개념과 종류, 이익한 소비 모형을 통해 살펴본 이저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보조와 가격 보조의 경제적 역할, 생물이 독을 이용하는 이유와 생물이 독이 가진 특징,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동물의 이타적 행동, 진화석 게임 이론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이타적 행동, 플로티노스의 미이론, 예술의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 케이지와
슈토크하우젠 작품을 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우연성의 음악의 특징을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어렵죠? 그러니까 고1 수준은 안 넣어놨던 게 고1 거는 조금 쉽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읽었던 게 예술 지문인데 이렇게 그 문제를 보시면 오선지도 등장을 하고요. 음악 지문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슈토크하우젠 작품 세 개를 서술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멘탈이 나가요. 크지 못. 그러니까 집에 겁은 먹고 포기를 하는데 그냥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형태소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영역이니까 제일 어려운 건 이쪽 영역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클리닉은 2018년도부터 2020학년도 최근 5개년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클리닉 보고 국어에서 오답 노트는 크게